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쓰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셨고 계시나요? 네, 점점 책을 안 읽게 되면 이제 책 잡히거든요. 그래서 책 잡히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언어 유희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제가 강의 통해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네. 언어적인 사유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을수록 개념이 없어지고 사유도 그만큼 천박해지고 쓰는 언어도 한정돼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의 오늘 강의 주제 원격이 없어지고 인격도 없어지고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은 어떤 책이든 읽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눈에 보이는 아무 책이나 읽어도 상관없을까요? 네. 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짚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서법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궁금증, 호기심, 문제의식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려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먼저 읽어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읽으면 도움이 되고 뭐 읽으면 이해가 되고 쉬운 책, 이런 책부터 만화책도 좋고요. 뭐 그런 거 일단 읽기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야, 저런 분야 가리지 않고 조금씩 읽는다고 해도 그게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사유도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듯이 네. 언어도 이렇게 편식증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내 전공과 무관한,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다 관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네, 오늘도 이제 연장선상에서요. 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여러분 개념을 우리가 다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아무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두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택과 집의 차이, 하우스와 홈의 차이 뭔지 아세요? 단어를 안 만큼 사유를 그만큼 이렇게 미묘한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개념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가 바뀐다. 그래서 국어사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의 사유가 다람쥐 쳇바퀴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책을 읽고 저 개념을 익히는 순간 논리성이 이런 것이 또 논리성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정의를 바꿔야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나의 정의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정의가 내려진 대로 세상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어휘가 없으면 어휘도 없다 이런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의 사유를 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개념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결국은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 개념을 공부하면 우리의 사유가 5가지 방식으로 더 폭넓고 깊게 사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겁니다. 개념을 바꾸면 우리의 사고가 바뀐다. 그래서 정의를 바꾸는 사람이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들이 쭉 나오죠.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두 사람들이 나누는 뭐 그죠?
그럼 정을 또 찾아보면 두 사람들이 또 교환하는 뭐 따뜻한 마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사전에 정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어 사전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의 사유가 다람쥐 쳇바퀴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정의를 바꿔야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통상관념 사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적인 사유, 틀에 박힌 사전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의 정의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의 정의가 뭐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런 정의를 읽고 막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감동받으신 분. 네. 혹시 대학 교수님이 쓰신 개론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신 분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자기의 체험적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하는 일 없이 수다 떠는 사람, 이렇게 국회의원에 확 와닿죠? 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님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또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보의 정의가 뭐예요? 바보. 뭐 지능이 부족한 사람? 그런 정의를 읽고 막 웃음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바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세요?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예. 재밌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바꿔야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바뀐 생각대로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통상관념 사전이에요. 저런 유의 사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 사전 말고요. 뭐 비슷한 말, 우리말에 비슷한 말 꾸러미 사전, 뭐 겹말 사전, 뭐 그다음에 한 글자 사전, 마음 사전, 뭐 이런 사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언어 유희로 또 이렇게 사전, 죽기 전에 사전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도 생각 사전 뭐 이런 걸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들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유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비약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 중에 새 얼간이라는 영화예요. 새 얼간이 인도 영화인데 저 영화에 보면 기계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의를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저 오른쪽에 주인공이 이제 남초라는 주인공이거든요. 기계에 대한 정의를 체험적으로, 감성적으로 아주 재밌게 내려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에 느낌을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정의를 재밌게 내려요. 한번 영화 꼭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려면 너는 예술대나 상대 가라. 여기는 막 공대야. 그러니까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고 예를 들면 그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려라. 그래서 그 옆에 학생이 손들고 기계에 대한 정의를, 책에 나온 정의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훌륭하다고. 제가 보기에 그 훌륭한 학생이 훌륭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 난초가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세계와 감성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담아가지고 자기 체험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세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우리의 사유가 그때부터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내가 먼저 정의를 내리면 바로 그 정의를 내린 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여러분이 누군가 정의 내린 그 개념의 정의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에 종속돼서 사고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휴대폰의 정의가 뭡니까? 휴대폰. 네. 전화기. 뭐 아니면 뭐 나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뭐 촉매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색다르게 정의를 자꾸 내려보는 거예요. 뭐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로 나의 정의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정의가 내려진 대로 세상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대폰에는 뭐 아이폰과 아이폰이 아닌 것 두 가지가 있다. 아이폰의 선전이에요. 응? 그럼 다른 폰들은 다 그 아이폰의 그 이루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든지 내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알아주든 말든 그런 거죠. 뭐. 예, 제가 또 앞으로 설립할 대학이 드리대학교라고 있어요. 예,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예, 뒷수습 전공. 예?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 느낌을 또 나만의 언어를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보고 이런 게 저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우찌다 타츠로 선생님이 또 하나 나오시는데 이분이 책을 정말 많이 쓰셨고요. 번역도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작주의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책이 이렇게 꽂히면 그 사람 책을 다 사.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그 책을 다 읽어보는 사람들을 전작주의자라고 그래요. 저는 전작주의자로 읽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영복 교수님 책도 제가 처음처럼부터 시작해서 강의, 담론 뭐 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유가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용하는 언어가요 정말 촌철살인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는지. 우리 이어령 박사님 언어의 수사학의 대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영복 교수님 이렇게 통찰력 얻으시려면 적어도 교도소 체험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치다 다찌루는 논리성이라는 단어를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논리성 그러면 굉장히 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치밀하게 이런 걸 논리성이라고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논리성을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빨리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끌어다가 이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논리성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떤 여러분 생각에 풀리지 않을 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멈추고 내 생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딱 내 사위의 한계를 인정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빨리 끌어다가 여기다 접속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논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리성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책을 읽고 저 개념을 익히는 순간 논리성이 이런 것이 또 논리성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망이와 몽둥이가 있는데 어떤 걸 여러분 방망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그럴까요? 네, 방망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 방망이라고 그래요. 야구 방망이는 야구할 때 쓰고 빨래 방망이.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엄마가 급하면 아무거나 들고. 네. 이 세상에 이런 것도 몽둥이가 될 수 있고 물병도 다 몽둥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몽둥이의 변신술이에요. 이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결정적 차이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병마개와 병뚜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걸 마개라고 그러고 어떤 걸 뚜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날 때 뚜껑이 열려요? 마개가 열려요? 그러니까 뚜껑은 겉표면만 둘러싸고 있는 걸 뚜껑이라고 그러고 마개는 와인처럼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 코르크. 이걸 마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개를 잡아 뽑는 거고 뚜껑은 돌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네?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 나이가 되도록.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세 번째 구분,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5분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5분커녕 뭐 50초도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하고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만을 궁둥이라고 그래요. 이거 상대적 개념이라서 깊이 앉으면 많이 닿고 걸터 앉으면 조금 닿는. 어쨌든 의자와 내 살이 접촉하는 부위를 궁둥이라고 그러고 안 닿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네. 그럼 주사는 엉덩이에 맞아야 될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네, 그건 아무 데나 맞아도 돼요. 네. 그런 걸 자꾸 고민하고 계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 여러분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 아세요? 어떤 걸 껍데기라고 그러고 어떤 걸 껍질이라고 그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껍질 그러면 안에 속살과 잘 붙어 있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를 껍질이라고 그러고 껍데기는 분리가 잘 되는 거야. 안하고 속살이. 그런 걸 껍데기라고 그러는 거죠. 네? 네, 여러분이 개념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나서 자, 제가 또 개념의 차이점을 이거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어떤 걸 질환, 어떤 걸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자, 영어의 차이도 있잖아요. disease가 질환이라고, illness가 이제 질병인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이제 성인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혈압 환자야. 옆에 있는 사람도 고혈압 환자고, 그럼 고혈압의 지수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학 통계로 보니까 지수가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 이렇게 판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고혈압이라고 판정을 내린 거를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질병은 뭐냐? 똑같은 고혈압 환자인데 그 고혈압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공포심, 두려움, 걱정 이런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인 아픔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제가 보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고혈압 환자 가서 약 드시고요. 한 2달 후에 또 오세요.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은 치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말 그동안 아프셨겠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케어링까지 해주시고 이런 거를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공포심 이런 거는 약으로 치유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심리적인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질환과 질병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는 순간 내 생각을 이전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질문하면 좀 대답 좀 하시고 그러세요. 네? 제가 모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은 공자나 맹자가 아니고요. 우자, 그 다음에 놀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성현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자, 여기 또 다른 차이들이 겹겹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택과 집의 차이, 하우스와 홈의 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택에 사세요? 집에 사세요? 주택은 그냥 물리적인 시설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은 따뜻한 어떤 정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홈이라고 그러는 가정.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료를 드세요? 음식을 드세요? 사료는 한 끼 그냥 때우기 위해서 먹는 그런 끼니를 이제 사료라고 그러죠. 우리가 돼지나 소한테 먹이는 걸 음식이라고 그래요? 사료라고 그래요? 돼지 입장에서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료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음식은 정말 나의 사랑이 담긴 게 음식인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한테 사료를 만들어 주세요,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엄마가 그 만드는 음식 장면을 봐보세요.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곧 사랑인 거예요. 사료는 사랑이 아니에요. 살 찌우는 거예요. 한 끼 그냥 배고파서 때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직장인이세요? 장인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이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님 여기 출근하실 때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라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틀에 박힌 방식으로 비슷한 일을 반복하려고 하니까 출근하고 싶어요? 출근하기 싫어요? 출근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떨리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네,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장이 떨리는 사람은 직장인이 아니라 장인이에요. 장인은 왜?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전과 다른 방법은 없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집에 안 가요, 얘는. 워라밸 주 52시간 제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터가 놀이터니까. 직장인은 이 일터가 노동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데 집에 가자고 그러면 집에 잘 가요? 안 가요. 왜? 재미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재미가 인생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강의도 재밌어야 되고요. 사는 것도 재밌어야 돼요.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제 강의가 재미만 있습니까?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없는 의미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고 의미 없는 재미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 거예요. 그래서 재미와 의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람, 이게 바로 장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딱 연결시키면 주택에서 사료를 먹는 직장인과 집에서 음식을 먹는 장인. 제가 그냥 저희 밑에 사진에 나오는 발터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철학자. 저 베냐민이 이제 사료와 음식을 예전에 강신주 박사에게도 출연하셨는데 강신주 박사님 한번 비교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반 일리치, 저분이 이제 주택과 집의 차이를. 그래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이주하는 곳이다. 이주. 입주해가지고. 입주.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이동하려고 그래, 다른 데로. 그런데 집은 정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 한 군데 이렇게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공간.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세 단어를 잘 연결시키면 저거 갖고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런 언어적인 개념의 차이점을 잘 알게 되면. 자, 또 김현수 소설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울트라마린과 인디고의 차이점 아세요? 울트라마린은 군청색, 인디고는 남색이래요. 저 색깔을 모르고 그냥 저 파란색이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모든 하늘은 다 파란 거야. 아직 언어의 깊이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이 하늘은 파랗고, 여러분 하늘이 파랗다고 그러죠? 가을에 단풍은 어때요? 울긋불긋하고.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단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면 단어를 안 만큼 사유를 그만큼 이렇게 미묘한 차이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휘청거리다와 지벅거리다. 이게 똑같이 휘청거리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두 단어 차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아는 사람은 저걸 적확한 장소에 언어적인 개념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데, 저걸 구분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유는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신문에 났던 기사를 하나 제가 스크랩에 갖고 온 건데, 저와 제 아내는 한 터울입니다. 자, 터울이라는 말을 잘 쓴 걸까요? 못 쓴 걸까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예비 신랑은 금융 직장에서 일하는 재원으로 읽다. 재원. 자, 예비 신랑, 여기 남자가 재원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구분해 드릴게요. 터울은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남매, 자매, 형제들 간에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 터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재원은 더욱 재밌지 않습니까? 재주가 뛰어난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한자에, 저 재원의 원자를 봐보세요. 계집여 여자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한자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언어를 적확하게, 적재적소에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언어적인 분기점의 다양화. 이 분기점의 다양화가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귀뚜라미, 귀뚤, 매미, 맴매 이런 거 잠깐 표현했듯이, 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책이, 저 빈 가로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가는 말을 써보세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져 있다. 예, 또. 펼쳐져 있다. 예? 펼쳐져 있다. 예, 또. 책이 내 거다. 책이 내 거다. 예. 여러분의 지금 분기점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딱 언어가 한 세 단계도 못 가요. 세 단계 못 가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분기점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책상 위에 책이, 빨리 생각해 보세요. 더. 예. 책상 위에 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맞아요. 예. 맞죠? 주인을 예. 기다리고 예. 있다. 예. 책상 위에 책이 제발 나 좀 펼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예. 예? 예. 책상 위에 책이 책상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저 가로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앞에 있는 책이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저 책상 위에 책 가로 속에다가 뭔가 다른 말을 계속 집어넣고 싶죠?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셔가지고 우리의 어휘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쓰기, 글짓기, 책쓰기는 다 발상이 아니고 연상이에요. 연상. 새로운 걸 생각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연결시켜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시킬 재료가 풍부한 사람은 그만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글쓰기의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글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글감에는 뭐가 필요해요? 영화 많이 본 사람, 책 많이 읽은 사람, 산전수전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사람 만나서 상처 많이 받고 또는 행복해지는 만남을 많이 만난 사람, 이런 모든 게 직간접적인 체험의 두께, 깊이, 넓이가 다 글감의 원료가 되는 것이고 저런 분기점의 다양화에 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언어의 해상도입니다. 자, 언어의 해상도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어휘가 늘면 그만큼 감정 표현이 늘어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쁠 때 표현하는 언어를 한번 써보세요. 기분 나빠, 인마 기분 나빠, 날씨가 기분 나빠, 이거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내 감정은 와인을 마셨는데 와인의 맛이 정말 가을에 휘날리는 낙엽의 맛이 난다. 뭐 예를 들면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그 실바람의 어떤 향기가 난다든지, 아무튼 그때 표현을, 내 감정을 미적분해 가지고요 잘게 쪼개서, 여러분 미적분이 뭔지 아시죠? 감정을 하나씩 쪼개가지고 더 아주 미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네? 된장찌개 먹은 다음에 여러분 된장찌개 맛을 표현해 보세요. 된장찌개가 구수하다, 씁쓸음하다. 그러면 여러분 된장찌개를 구수한 것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씁쓸한 것밖에 만들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가지수, 그것만큼 내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면 어린이 대공원을 갔다 왔어요. 어디 놀이공원 갔다 왔어요. 놀이공원 갔다 와서 그 사람이 글을 쓴 걸 보면 마치 내가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던 것처럼, 제가 섬진강에 가서 자전거 타다가 거기서 사건 사고 경험한 거를 페이스북에 이렇게 잠깐 짧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나서 자기가 섬진강에 가서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겪었던 것들을 그냥 언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전거의 타이어에 펑크가 났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펑크 난 거예요. 예?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그 자전거 펑크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1.5km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 걸 다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증센터에 가서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택시기사님이 거기는 또 택시 위에다가 자전거를 딱 실을 수 있는 거치대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택시를 자전거 2대를 달고 자전거 수리점에 갔어요. 그래서 또 펑크를 태워가지고 그날은 일찍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헬멧이 없는 거예요, 방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자전거 펑크 나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그 펑크 떼우러 가느냐고 자전거만 싣고 헬멧을 어디다 놓은 거예요? 거의 유원지 센터에다 거기다 놓고 간 거예요. 이미 뭐 날 샜는데, 예? 하여튼 그런 사사건건들을 자세히 써놓고 제가 제목에다가 뭐라고 썼냐? 사고를 당해보니까 내 사고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건 사고에 연속했었어요. 제 친구가 또 서울에 가는 버스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4시 50분이래요. 그래서 아주 2시간 전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4시 반쯤에 갔더니 버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놈이 사진을 보더니 버스 표를 딱 자세히 보니까 4시 반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시 50분 차 믿고 왔다가 버스까지 놓치고. 그러니까 그날은 완전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를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을 가지고, 저는 느낌이 실종되기 전에 메모장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딱 휴게소에 가서 쉴 때 그때 느꼈던 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엮으면 이제 언어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한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인이 남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식단 30일짜리를 공개했어요. 전날 남편한테 부인이 첫날 콩을 줬어요. 둘째 날 나물을 주고, 셋째 날은 콩하고 나물을 섞어서 콩나물을 줬어요. 넷째 날은 그걸로 국을 끓여주고, 콩나물, 다섯째는 콩나물 무침, 5일째는 콩나물 도리탕, 6일째 이렇게 해가지고 쫙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30일째는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가 찢어 꿰매 눌러 당겨 뽑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막 국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저 중간에 이렇게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생략을 했지만 아무튼 저 안에도 계속 단어가 늘어나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저런 국을 먹으면 맛있을까요? 마실 거 없고 간에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모님이 어휘력이 대단하시구나. 그죠? 만약에 사모님이 콩이라는 단어를 하나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를 하나밖에 몰라. 그럼 남편은 30일 동안 콩만 주워 먹어야 돼요. 콩나물만 알면 콩나물만 계속 먹는 거고. 저걸로 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경우의 수가, 그죠? 결국은 그 경우의 수만큼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영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워드, 단어가 뭐를 창조한다고요? 세계를 창조한다. 내가 사용하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비트겐슈타인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력을 늘려가지고 저 월드라는 단어에다가 음식을 대입해 보세요. 워드, 크리에이트, 푸드. 그러면 언어의 가지수만큼 음식의 가지수가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신 우리 사모님들께서도 음식의 가지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의 가지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의 맛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더 미세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만큼 음식의 경우의 수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 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구사하는 언어의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어휘가 하나일 때 그러면 세상은 하나로 보이는 거죠. 예? 맘마 이걸로 다 통용될 때 모든 음식이 다 맘마야. 그러면 그 친구는 세계가 다 맘마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음식, 그다음에 식음료, 그다음에 밥 먹을 거리, 이런
계속 단어가 늘어날수록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언어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우리말에 보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보다라는 단어가 저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예?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고 안에서 밖으로 내다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위치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보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요.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째려보고 노려보고 뭐 저를 한번 째려보세요. 그리고 노려보시고 흘겨보시고 훔쳐보고 막 이렇게. 근데 야, 정말 우리말이 저런 걸 다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 우리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과 서너 개 달라고 그러면 아주머니가 서너 개 줘요? 몇 개 줘요? 서너 개. 아주머니가 사과 서너 개 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몇 개 줘요? 3개 줘요? 4개 줘요? 4개나 3개 아무거나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미국 가서 애플 3, 5와 4 플리즈. 아주머니 사과 3개 또는 4개 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당신이 원하는 게 몇 개야? 똑바로 얘기해봐. How many do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게 몇 개인지 딱 잘라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요. 양단 불락이야. 양쪽의 극단을 떨어지지 않게 끌어안아. 두 가지 단어가. 미국 사람들은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응? 내버려둬. 내버리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내버렸는데 이걸 throw and keep? 영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서 탄생한 음식이 시래기예요. 쓰레기, 시래기. 예? 시래기. 내버려둬. 예. 맞아요. 들락날락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영어로는 엘리베이터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승강기. 근데 엘리베이터는 원래 올라가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로 따지면.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뜻만 있지 내려간다는 뜻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올라갈 승자 내려가 승강 오르락 내리락. 예? 여러분 제 강의가 끝나고 시원섭섭하시죠? 시원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단불락적 언어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창의적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미다지 서랍 있잖아요. 빼다지 엄마가 마실 갔다 들락날락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양단불락적 사고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다라는 단어를 이어서 보면요. 저 맨 위에 보시면 거들떠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꿰뚫어 보는 것까지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거들떠 보시죠, 주로. 책을 꿰뚫어 보면 책에 구멍이 생긴다니까요. 눈을 강렬하게 떠가 눈빛으로 계속 뚫어지게 보면. 그러니까 저걸 다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이 저렇게 미적분해가지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어느 나이가 되면서부터 언어를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영어 단어, 외국어 단어는 왜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 단어는 왜 이렇게 우리말에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나브로 아시죠? 이런 건 아주 흔해 빠진 단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정말 저도 모르는 아름다운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눈치라는 아시죠? 눈치. 인공지능이 눈치를 볼 수 있을까요? 눈치야말로 거의 8단, 직관력 8단. 딱 보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가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강의가 재밌어서 웃는 건지 강의를 빨리 끝내달라고 웃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수심가측,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인심난측,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열길 물속은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측량할 수 있지만 한길 사람 속은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가 없어요. 탐구해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헤아림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측이 오는 거죠. 자, 5번째. 이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잘 파악하는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쑥맥이라고 하죠. 쑥맥. 맥을 짚어보는 거를 진맥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맥락적인 사유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유머를 던졌을 때 여러분이 재밌어가지고 웃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 내 메시지가 여기서 통하는구나. 그럼 다음 넥스트 메시지를 연장선상에서 구사를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딱 던졌는데 반응이 썰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화상 강의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화상 강의를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상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온라인 강의는 저 상황적인 맥락적 감수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화상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블랙 스크린 켜놓고 까마게 있어요. 어떤 학생은 머리밖에 안 보여, 이렇게 머리. 그럼 내가 너 머리에 대고 강의를 하라는 얘기냐, 지금. 내 이야기가 너한테 지금 먹히는지, 이해가 되는지, 공감하는지 표정을 읽어내야 그 다음 내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상 강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신체적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건 돌리기 하셨죠? 그럼 내 등 뒤에 수건이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감각. 머리로 알아야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느낌. 그런데 화상 강의는 느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감수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때 맥락적 감수성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문맥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어디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Where are you? 영어로 이거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집에는 언제 올 거야? 왜 이렇게 맨날 늦게 다녀? 이런 다양한 문맥이 있는 거예요. 시댁에 며느리가 이제 전화를 해요. 어머니한테 명절에.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꼭 가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야 코로나인데 오지 마라. 안 가면? 남편이 이제 혼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런 거죠. 용돈 드리면 아이 이런 걸 주냐 그냥 가져라.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맥적인 의미를 잘 읽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진짜 오프라인에 강의 가서 재밌는 농담을 했었어요. 저 딴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로댕하게 생각하는, 저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근데 잘 보시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때 이렇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실제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을 싹 감춘 다음에 로댕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수없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살짝 감춘 다음에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똑같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저 사진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에 사는 가장 큰 해충 이름이 대충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던져요. 여기 오늘 생각이 없는 인간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담으로 들려요? 농담으로 들려요? 농담인데 99% 이상은 다 농담으로 듣고 막 배꼽 잡고 웃었는데 한 몇 명이 유영만 교수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고 욕을 하고 갔다고. 이런 어디 도청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혼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쓴 글이 이거예요. 농담과 진담 사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 사유를 저는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400명 됐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정말 폭스를 터뜨리고 웃길래 잘 먹히는구나. 그래서 계속 저는 나갔는데 그 한두 명이 욕을 하고 갔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요. 여러분의 사유를 길러내는 방법은 제가 두 번째에 걸쳐가지고 언어적인 유희, 언어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개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개념이 없는데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체험이 많은데 표현할 언어가 없으니까 겉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뱅뱅 도는 거죠. 두 번째는 체험은 없는데 앉아서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개념을 엄청나게 쌓았어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체험적인 틀로 해석해낸 게 없어요. 자기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념과 체험이 딱 만나는 순간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사유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조의 싹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제와 다른 낯선 체험을 반복해 볼 것. 예? 제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도 타고 사하라 사막에서 2012년도 마라톤도 뛰어봤어요. 사하라에서 마라톤 뛰어본 분 계세요? 예. 대한민국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사하라에서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한 사람하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같이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돼요. 예? 제가 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의 최고봉. 거기 가서 죽을 뻔했어요. 킬리만자로. 응?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왔잖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낯선 체험을 해야 그 낯선 체험의 흔적이 몸에 각인돼 가지고 자꾸 이게 입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를 만나야 돼요? 이 체험과 관련된 적확한 언어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의미가 머리에 꽂히면 꽂힐수록 골 때리는 거고요.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의미 심장해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언어 유희를 구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싶으면 내가 사용하는 개념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 개념을 다른 의미로 재정의를 하거나 그리고 아예 개념을 철학자처럼 저처럼 아까 사회 전문가 이런 것처럼 창조하거나 그러면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언어와 사유와 창의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개념과 체험을 같이 공부하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어휘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부부싸움 뒤에 30일 식단,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직접 받아본 식단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자기 변신은 첫걸음이 개념 변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책을 좀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바빠서 책을 못 읽는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안 읽어서 바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 타시면 책 보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다 휴대폰 보시잖아요. 네. 일정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요. 제발 좀 제 책 좀 사가지고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약속 시간 10분 먼저 가도 10분 만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 줄이라도. 네. 저는 주로 이제 시집을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아. 자전거 탈 때도 짤막짤막하게 칠 때 시집 읽으시고 한 줄 읽으시면 그 놀라운 사유의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 내서 읽어야 되겠다? 다음에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안 읽겠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짬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면 여러 권 많은 책을 읽기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책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면 어린 왕자를 10대, 20대, 30대, 40대 때 쭉 읽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살아온 삶의 체험의 깊이가 다르니까 똑같은 책인데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여러 번 읽는 책이 몇 권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읽는 책이 있다는 거. 네. 다시 찾아 읽을 책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